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법 위반 사안이 확인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당황한 재개발 조합들과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과정을 두고 한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곧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차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사례는 무엇이고 적발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신남방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과 우리 기업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현장 취재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과열 양상을 띠던 시공권 수주전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확인돼 입찰 무효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강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 건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무이자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지원해주거나 최저 분양가를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화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하여 건설사들이 제안한 대안설계와 혁신설계안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설계안으로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와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재개발 조합과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세계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내릴 방침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입찰 무효 사유 확인과 검찰 수사 의뢰 발표가 나오자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은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김한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시공사 선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네. 이 조합과 건설사 반응 어떻습니까? 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지 점검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인데 이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단 조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한번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이랄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희도 다음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합동점검에서 어떤 제안들이 위법 사안으로 지목된 건가요? 일단 먼저 이주비 지원 방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GS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90%, 그리고 대림산업은 100% 보장을 약속했고 현대건설은 70%의 가구당 최저 이주비로 5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주비가 LTV 40%로 묶여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 한해 금융기관이 받는 금리 조건으로 건설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건데요.
입찰서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한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GS건설은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를 7,200만 원으로 제시해서 문제가 된 바 있고, 또 임대주택 제로 제한은 대림산업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역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래저래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일정 자체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입찰 무효를 받아들이고 재입찰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달로 예정이 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무산이 되거나 해를 넘겨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재입찰이 진행이 되더라도 한남 3구역에 단독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고 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 여부가 확인되며 진정되는 듯 보였던 지소미아 신경전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 지소미아 왜곡 논란에 대해 잠시 잠잠한가 싶더니 일본이 또 사과한 적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서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발표 뒤인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일본 외무상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갑작스레 해당 부처 수장이 다시 강하게 반박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진정되는 듯 보였던 진실 공방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경제산업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규제 이전, 그러니까 A그룹으로 돌아가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 규제 협의도 언급했다고요? 네, 모테기 외무상은 중요한 것은 수출 관리를 놓고 앞으로 한일 당국 간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분리 협의라는 일본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협의 언제 시작하나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과장급 협의를 다음 달 초순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종부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더 불어나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정부로선 이 종부세가 얼마나 더 거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 자이 아파트. 지난해 이곳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8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이곳에 부과한 종부세는 164만 원으로 1년 새 세부담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이처럼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약 46만 명에서 올해 최대 60만 명으로 늘었는데 올해 이들에게서 거둔 종부세 수가 작년보다 1조 원 이상 급증한 3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수가 지난해보다 62% 늘어난 3조 328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입 예산안에서 예상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올해 종부세가 더 많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올해 3.2%로 크게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특히 이 종부세 수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거쳐 세입 예산에 못 미치는 소위 예산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국세 수입이
연말 기준 세입 예산의 1% 내로 부족할 것 같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고 실제 거친 종부세 납부액은 다음 달 말이면 가집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교역 조건이 2년 가까이 악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이 수출입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1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LCD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영향이 컸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또 석탄, 석유 제품 수출이 7% 넘게 감소했는데 해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100.8로 전년 대비 6.5% 하락했는데요. 승용차가 40% 가까이 수출이 늘었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원유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물량 면에서는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달보다도 증가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요. 물량 면에서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 가격은 마이너스 37% 하락률을 기록해서 전체 수출 가격의 하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역 조건도 2년 가까이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품 한 단위에 수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순 상품 교육 조건 지수가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3.4% 하락했습니다. 23개월 연속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11%, 수입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8%로 수출 가격의 하락폭이 수입 가격에 비해서 더 컸습니다. 또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 교역 조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년 전에 비해서 7.8% 내려서 1년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구 기관장들을 만나 대내외 경제 여건과 내년 경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 회복 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떤 시각을 드러냈나요? 네, 홍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안하면 내년 경제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했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하면서 하강의 골이 깊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 분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다며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리라는 것에 대한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달 하순이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 있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활력 과제 발굴, 성장 동력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기반 강화 과제 등에 방점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하면서 정책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구체화에 초점을 부여하겠다며 성장률 보강, 회복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경로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토대 구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정과 상생 가치가 내년 각 부처 추진 정책의 최대한 체화돼 나타나도록 정책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파이자 행진에 맥을 못 쳤습니다. 14거래 연속으로 파이자에 나서면서 누적 순매도 금액만 3조 2천억 원을 웃돌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MSCI 지수 조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류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이 MSCI 지수가 뭐고 그 외국인들은 왜 이 지수에 민감한 건가요? 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고서로 삼는 지표입니다. MSCI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SCI는 신흥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업황 상황을 보고 반기마다 지수 편입 비율을 조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업황이 좋으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주요 주식 비중이 높아질 텐데 현실은 다릅니다.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더 높이는 대신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는 외국인 투자 참고서인데요. 외국인들은 MSCI 지수를 참고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뺀 뒤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MSCI는 오늘 우리나라 종가 기준으로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여파로 외국인은 올 하루만 8,600억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조정된다는 건가요? 네, MSCI는 올해 초부터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즉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돼서 중국인과 허가받은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이 성장하자 MSCI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A주를 편입했고 처음 2.5%였던 비율을 수차례에 걸쳐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번 반기 리뷰에서 MSCI는 중국 A주 204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고 모든 중국 A주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비중을 15%에서 20%로 높이게 됩니다. 증권사별로 예상치는 다르지만 중국 비중이 0.5%포인트 오른 만큼 한국 비중이 0.5%포인트 내리면 우리 증시에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외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MSCI 지수 변경이 이뤄진 5월과 8월에도 코스피 외인 누적 순매도는 각각 2조 4,800억 원, 2조 2,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기름 없이도 음식을 튀길 수 있어 요즘 인기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비교해 봤더니 조리 속도와 소음 등 성능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이 에어프라이어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프라이어 인기 제품 9개를 먼저 시험해봤는데요. 먼저 냉동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대우 어플라이언스와 대웅, 롯데 알미늄 등 6개 제품이 15분 내에 조리를 마쳐 우수 평가를 받았고 리빙웰과 매직셰프는 20분으로 양호, 보토 제품은 25분으로 조리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작동했을 때 소음도 비교해봤는데요. 조리 속도가 느렸던 보토를 포함한 5개 제품의 소음이 작았습니다. 반면 조리 속도가 빨랐던 롯데 알미늄과 일렉트로맨, 한경희 생활과학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대우 어플라이언스, 대웅 키친아트 제품은 조리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작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까? 네, 전자파양과 납 검출량, 누전 정도 등은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의 내부 바스켓 코팅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세미로 문질렀을 때 1000회 미만에서 모두 코팅이 벗겨져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기 표면 최대 온도는 모든 제품이 200도 내외로 전기용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가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 넘게 오르는 만큼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노후 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등에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이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에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네, 앞서 말한 기준에 해당되면 모두 운행이 금지되나요? 네, 아닙니다. 공해를 줄이는 이른바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영업용 차량도 예외입니다. 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서울 사대문 안으로의 운행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예외 조치를 한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위반하면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이른바 맛있는 링거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권세욱 기자입니다. 이른바 맛있는 링거로 알려진 음료수입니다. 제품 제조사는 포장지와 전단에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소비자가 일반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링거와 같은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음료와 비슷한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음료인 에너지 99.9입니다. 이 제품은 규소 성분이 첨가됐다고 광고됐습니다. 하지만 규소는 식품 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과 같이 식약처에 등록된 것처럼 광고를 하면 안 됐던 제품인 겁니다. 제조업체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모두 압류해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포함유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조사단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 6곳을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결혼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올해 경력 단절 여성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로는 육아가 꼽혔습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아나 결혼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올해 169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구직 단념자는 10,000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30, 40대가 전체의 8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경력 단절 이유 중에서는 육아가 매년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결혼을 앞질렀습니다. 일가족 양립 정책 확산과 만혼연상, 혼인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40대를 중심으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단계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의 최대 70%를 시세 대비 밤가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석희 기자, 밤가 월세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서울시가 오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비중을 40에서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들 물량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 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 대비 85에서 95% 수준이어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물량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우선 매입하거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H 이 선매입 방식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전체 면적의 30%까지 SH에서 매입해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여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를 되돌려주는 형태고요. 일부 분양 방식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분양으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가 이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물량은 늘리고 임대료도 지금보다 낮추도록 했습니다. 주거 여건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1인 청년은 이 기존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내외에서 최대 20제곱미터로 커지고요. 신혼부부용도 30제곱미터 내외에서 최대 40제곱미터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는데요.
냉장고와 세탁기, 가구 등을 갖춰 입주자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최대 중심 상업지구 SCBD. 각종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년차 우리소다라은행 직원 바구스 씨는 이곳에 모여있는 직장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금융정보를 설명합니다.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습니다. Alatnya yaitu menggunakan tablet. Nah, tablet itu digunakan untuk menjelaskan produk, termasuk rate dari produk funding ataupun kredit. Nah, produk kredit sendiri ada beberapa yaitu untuk consumer ataupun untuk corporate. Sedangkan untuk funding itu ada deposito, giro, dan tabungan seperti itu. 인도네시아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인구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은행 시장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태블릿 PC 영업뿐만 아니라 고페이와 오포 등 현지 모바일 결제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인지도를 높인 결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후발주자인 신한은행도 지난 9월 현지 모바일 뱅킹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은행 어플과 마찬가지로 계좌 조회와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Untuk Sol kami ada beberapa metode untuk login. Salah satunya adalah fingerprint serta face recognition. Dan untuk transaksi tersebut hanya perlu melakukan input OTP. 여기에 신속함을 중요시하는 현지 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해 인터넷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어플에 적용하는 등 현지에 적합한 핀테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eKYC라고 하는 비대면 계좌 프로세스도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현지 감독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이곳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지역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터주대감인 도요타와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요? 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장 건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우리 돈으로 1조 8,230억 원입니다. 현대차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 동쪽에 근접한 델타마스 공단에 들어서는데요. 다음 달 착공식을 하고 2021년 말부터 연간 15만 대 규모 자동차를 생산해서 향후 최대 25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마스 공단은 이미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하지 않았나요? 이 차별화 전략이 무엇입니까? 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이 9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생산 차종을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와 소형 다목적 차량 등 현지 전략 모델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입니다. 전기차 생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과 별도로 연간 5만 9천 대 규모의 반제품 조립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오는 2026년에는 약 450만 대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는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영내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서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영내 완성차 수출을 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이점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도 아세안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이어갔죠?
네, 미얀마, 라오스 정상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방금 전부터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함께하는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이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협력이 골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위한 협의체 활용도 언급됐고요. 가장 주된 내용은 인적 교류 확대, 교역 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스타트업 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한 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싱가포르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술 성과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필리핀, 미얀마와 수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향후 수산양식 분야 정보 교환이나 판촉 투자 증진 등을 위한 협력할 방침입니다. 공동비전 채택으로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사업 접수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3당 지도부에게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고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